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내년 총선에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 출마에 대한 결심은 섰고 지역구도 어느 정도 정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 사실인가요? 우리 김기현 노수위원장께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이분은 대법했나요? 원래는 이제 강남에 좀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 취재한 거는 송파 아니, 쪽으로 저- 가신다. 아직 확인 못했어요, 저도. 네. 예, 그런 예. 설이 있다는 정도. 근데 추가 강남은 추진- 아닌 걸로. 자, 출연자분들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지금 CBS 기자가 설명하는 내용도 일단은 정확하진 않다는 전제하에 일단 자신이 취재를 했습니다만 강남은 아닌 걸로 그리고 송파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아시지만 송파의 갑을병 세 지역구가 개가 세 있습니다. 개입니다. 네. 세 개인데 셋 중에 두 개가 국민의힘 의원이고 하나는 원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원외 자리는 사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 그냥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민주당 의원 그 자리를 이제 탈환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실제 여의도의 소문은 그렇게 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나 을 쪽으로 네. 소문이 나 있는데 저도 확인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저 한동훈 장관이 이사했다는 얘기도 여의도에는 파다한데 누구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CBS 기자도 지금 본인도 확인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냥 이사를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거기에 뭐 지역구를 자기가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정치권에 진입하겠다고 해서 갔는지 여하튼 본인이 총선에 출마한 결심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자로서는 네.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본인이 확실하다고 그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그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금기시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송파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송파가 이제 갑을병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웅 의원과 배현진 의원 그리고 남인순 의원 이렇게 세 의원이 있습니다. 송파에는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갑을병 자 어떻습니까? 서영지 대변인께서는 이거는 뭐 아닌 땡굴도 연기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때 이거는 저 국무위원은 오래 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시선을 많이 봤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국무위원을 쭉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 이거 정치를 너무 준비하는데? 라고 누구나 다 보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만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죽하면 차출설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의도에서는 정치 출마 예비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자분께서 뭐 말하자면 확인하고 얘기했음이 맞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뭐 들은 바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뭐 방송에 나와서 뭐 뇌피셜로 얘기할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송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있는 데는 거기에는 김근식 교수가 오랫동안 말하자면 험지에서 원외위원장을 하던 곳이에요. 근데 세 곳을 보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홍준표 네네. 의원 쪽이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붙었죠. 근데 김웅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면서 좀 쓴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저는 남인순 의원 쪽보다는 네.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네. 김웅 검사 출신이고 김웅 의원 쪽에서 어떤 교체를 좀 생각해서 미리 주소지로 옮긴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을병 근데 저도 이사하셨다라는 소식은 저도 풍문으로 들었는데요. 들으셨습니까? 예. 갑을병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예, 한동훈 장관에 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한동훈 장관의 몸값을 계속 올려주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도 사실 굉장히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위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계속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네, 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 차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한동훈 장관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패션 감각, 깔끔한 명쾌함 이런 것 등이 아마 우리 당의 이미지로 차용하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그 차출설 그리고 네. 총선 출마에 대해서 일정 선을 긋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 지도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개인의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도 상당히 다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네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출마를 못하지 않을까. 한 장관을 차출을 한다면 한 예. 장관을 뭐 200명에 이르는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쓰진 않을 테고 전면에 내세워야 될 텐데 과연 전면에 내세우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그게 유리할까? 이건 한번 저는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별 관심은 없는데 예. 저는 강남 지역이나 뭐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 나와서 당선되기가 쉽겠습니까? 스타일이 지기는 싫어하고 질 것 같으면 잘 안 싸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강남이나 이런 안전한 데로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거 저 모양새가 좀 우습잖아요. 정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소신이 뚜렷한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이지 않고 그냥 바른 소리 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바른 소리 하고 민주당 앞에서는 지지 않고 뭐 이런 게 뭐 보수에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총선에 출마할 건지 아니면 내각이 계속 있을 건지 본인이 결단하는 문제인데 그런 마음가짐이면 저는 내각이 계속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자, 김광석 변호사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 이사를 만약에 안 했다면, 했다고 지금 뭐 송파 쪽으로 이사했다라고 주장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살던 곳은 서초구 아닙니까? 강남에서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역 구민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도 네. 어디 지역구로 전세를 간다랄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송파로 갔을까라는 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하지만 뭐 소문이 이미 났고 네. 또 구체적으로 송파라고 이렇게 지역이 나왔잖아요. 지역이 나온 걸 보면 뭐 송파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사 자체를 가지 않고 이제 전세만 얻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무튼 총선은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사실 다음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팬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물론 뭐 보수층에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중도층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출마를 할 건데 이제 어느 곳에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차출이 돼서 가면 네. 내년 총선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보거든요. 될 거다? 네, 도움이 된다고 봐요. 물론 김의겸 의원이랄지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뭐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어떠한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이랄지 이제 국회 나가면 네.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공격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층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지만 네. 과연 이러한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또 정치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나갈 마음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국민의힘 입장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면 뭐 꼭 나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파로 이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 주장을 놓고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건식 교수와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송파 갑 혹은 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병에 이사 온다는 얘기는 본인도 들어본 적이 없고 확인도 아직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만약에 본인 지역구인 병해 한동훈 장관이 이사를 왔다면 김근식 교수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네. 알죠.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으로 이사를 갔다면 네. 안 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서초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남구예요. 네. 지난번에 강남구. 그 더 탐사가 왜 찾아간 데가 그 강남구의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근식 교수에 따르면 본인은 확인이 안 된다. 아마 이사를 왔다면 그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김근식 교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이다. 한 장관이 출마를 해서 내년 총선에 나간다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젊고 신선한 이미지 거기다가 그리고 명쾌하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적 역량도 사실은 굉장히 탁월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감하는 면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많은 여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상임이나 아니면 이번에 대정부 질문이 이런 데를 제가 지켜보면서 느꼈는 거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라도 한 번쯤은 약간 무릎 꿇리고 싶어 하는 그리고 질문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약올라 한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감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점 등이 더 오히려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업무적 능력이나 이런 것 등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쳐다보고 있는 저희들도 과연 이번에는 어떤 답을 할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저는 사실 대정부 질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은 출마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들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관 추문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출마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것 또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아침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이런 거물급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다른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조선 제1혀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그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언론이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조선 제1혀다. 조선 제1혀입니다. 한 장관의 그러한 말솜씨와 말투 또 그 전개하는 논리 이런 것들이 또 윤석열 정부에게 또 한 큰 부담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의 조선 제1혀라는 비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찌 보면 이제 김의겸 의원을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과 이른바 말싸움을 했는데 항복선언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법해요. 네. 제1혀면 자기는 제1혀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김의겸 의원이 뭐 이런저런 논평의 수준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봐줄 수 있지만 사실 그 특정 장관을 또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뭐 일종의 공격하듯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과 정말 그 논리적 대결을 한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말대로 한동훈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결을 펼치지 자꾸 뒷담화하듯이 저런 것들은 국민 눈에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는 네.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장관의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뭐 조선 제일형?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비아냥은 아닙니다. 칭찬이죠. 말 잘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말 잘하는데 그런 태도들이 장관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정치 영역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도 하나 좀 돌이켜 보셔야 될 것들이 본인이 만에 하나 지금 현재까지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이 됐을 때 반대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 그리고 그 앞에서 또 그런 한동훈 장관처럼 반문합법으로 말하자면 의원들과 말싸움을 즐기는 그런 장관을 만났을 때 본인은 또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거든요. 돌고 도는 겁니다. 라는 차원에서 정치를 준비한다고 저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겸손하고 길게 보고 본인 스스로 지금 현재 말싸움을 즐길 게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좀 하나의 좀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좀 그런 것들을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근데 국민 눈에는요 지금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선 제일검이든 조선 제일혀든 어찌됐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면서 이러한 별칭도 생겼을 겁니다. 그동안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벌였던 여러 모습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있고요. 예.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도 위원님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새로 되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 상황은 이렇게 송상훈 위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한테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국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그래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김광석 변호사님 영상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저희 우리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랄지 이제 장관들의 이제 태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네.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장관과 의원이 이제 설전을 하면서 사실 이제 본질이 어떻게 보면 왜곡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대정부 질문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 그 이유, 제도의 취지 이제 이런 거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이 있느냐, 질문하는 의원에게 책임이 있느냐,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의원에게 좀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꼭꼭 집어서 잘못된 점을 얘기한다랄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본질과 어긋나게 그 일부 민주당 의원 중에서 또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들 또 가짜 뉴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의원이 정확하게 뭘 잘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많은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박수를 보내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질에 충실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한동훈 장관이 좀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장관은 국회의원이 질문하면 거기에 순응하고 네. 무조건 겸손하고 애하고 그런 게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과 의원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거고 앞으로도 아마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장관들의 어떤 태도 자체가 좀 더 당당하고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30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라앉는 듯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이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당신도
하영재 의원처럼 법원 가서 실질심사 받아보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웅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로 심각한 민생 태풍이 몰려올 겁니다. 그 문제에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리고 하영재 의원이 먼저 기각 관련해서요. 대통령과 비교가 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심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체포안이 통과된다 해도 법원에서 또 이걸 기각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이죠. 저도 그랬고 예. 꽤 많은 분들이 이거 구속영장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떳떳하게 내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네.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자, 영장을 기각받아 온다면 사법 리스크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했는데 뭐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구속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하고 있는 방탄 이거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더 이거는 이상. 이제 사라지겠죠. 방탄은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떳떳하게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뭐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방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아픈 대목을 지금 조홍천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방탄을 할까요? 계속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안 간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조홍천 의원 계속 가라고 하면 가서 구속 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홍천 의원이나 비명계 의원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말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하영재 의원이 처음에 이제 그 체포영장이 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또 방탄 논란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뭐 기각이 됐죠. 근데 하영재 의원의 개인의 그러니까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 죄목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은 야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 대표를 332차례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1년 6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 갖다 붙이기식 수사를 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탄압의 징후가 있다. 이 차이예요. 하영재 의원은 탄압의 징후가 아닙니다. 본인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을 치렀던 사람으로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적을 뭔가 정치적으로 없애버리려는 이런 정치 검찰의 수사가 아닌가라는 탄압의 징후가 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체포 동의안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을 떳떳하게 못 받지?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인신을 구속시켜서 당이 와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져보면 죄가 있다면 법원에 가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면박 주기, 그다음에 방탄 논란을 이어가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픽박성 수사를 한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 드려요. 근데 이제 범죄 혐의가요. 정치 탄압이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확률이 크죠. 정치 탄압이 아니고 어떤 증거가 있으면 발부될 확률이 커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지만 이제 법적인 측면만 본다면 조작이라고 하고 소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법원에서 조작과 소설에 대해서 영장 발부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자체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큰 꿈이 있잖아요. 큰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검승부를 하는 게 사실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 향후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을 때 영장이 발부되었을까 발부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증거랄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야당 대표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법원에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영장 판사로 간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 야당 대표가 뭐 도주 염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자체가 이걸 무서워서 저는 숨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대통령 후보라지 야당 대표답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하영재 의원 그 체포 동의안 이제 가결되고 난 이후에 구속 영장이 청구가 기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는지를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묵묵부답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옹색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범죄 사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 중에서 어느가 하나라도 만약에 구속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를 생각하면은 그냥 본인은 옹색한 그러한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님들이 하는 태도를 봤어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살짝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법정에서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영장 실시 심사를 가지고 계속 야당 대표를 얘기하는데 개인 이재명 의원이었으면 나가서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는요. 당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음대로 허투루 결정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야당 대표가 그리고 뭐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10%든 20%든 기각이 안 되고 발부가 돼서 인신의 구속이 됐을 때 과연 민주당 내 야당 자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나 막아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대표가 나 대표니까 당신들 나 막아줘야 돼라고 할 거 그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여러 169명의 의원들이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내줄 수는 없다. 나는 총화가 모아져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부분들이지 이거 자꾸 방탄반탄하고 나가서 기각 뭐 발부, 영장 실질자 받아야 된다. 하영재 의원하고 비교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진짜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부 가면 정말로 죄가 있고 검찰이 그렇게 검찰 증거가 뚜렷하면 법정 구속이라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논박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아직 감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민생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소액을 또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지금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를 받는 것처럼 아주 고리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은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대출을 또 꺼내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선 후보 시절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2030 세대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최대 20년간 대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이 검은 속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뭐 대출은 해줄 수 있죠. 근데 그 대출을 만약에 못 갚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이제 결국 재원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대략 작년 지방선거 때 보면 유권자 수가 4,40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절반이나 뭐 이 정도만 만약에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간다고 해도 그게 계산도 안 돼요. 그 천문학적인 숫자는 계산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못 갚는 일이 벌어졌다 했다. 이게 지금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못 갚을 땐 정부가 대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왜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 기본소득 얘기도 결국 대선 공약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재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 기본 시리즈 중에 하나 기본 대출이라는 것도 네. 재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포퓰리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대변하는 또 화제성을 방증하는 여러 조사 결과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단연 1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이름만 검색하면 아마 1등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중 1위 유튜버는 누구냐?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7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위 태용호 의원, 정청래 의원, 박주민, 안철수 순으로 내려가는데 뭐 20만 명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77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그 부분 잠시 보여드리기 전에 유튜브를 조회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유튜브 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도 1억 5,854만 회나 조회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가장 높은 조회수 2016년 11월에 형수에게 욕을 했던 사건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영상이 284만 회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쇼츠 누구를 박살 내달라고요라는 이 영상도 349만 회나 조회가 됐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졌죠.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실 앞에서 와서 농성도 하고 계셨어.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협박을 한 거지. 어머니 전화 연결 안 주려고 그러고 다 하니까. 제가 욕한 거 다 인정해.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눈앞에 있었으면. 왜냐면 그 녹음된 고통하는 어머니를 패서 어머니가 입원한 그날 밤에 경찰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통화한 거예요. 뭐 욕하는 거 뭐 내가 인품이 부족해서 욕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내 인생의 5.4야. 자,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바로 이거 2016년 11월 형수 쌍욕 사건 진실은 이렇습니다. 284만 회나 조회가 됐던 그 영상의 일부를 발췌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정치의 어떤 열애이 좀 길고요. 네. 본인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논란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는 팬덤은 엄청 강해하죠. 특히 최근에 이제 강성지체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이 특히 이제 기분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 유튜브 조회에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이제 쌍욕 사건 관련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 어떤 평이한 정치의 삶을 산 게 아니고 네. 항상 논란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네. 형수 욕설을 할지 또 뭐 법카랄지 네. 뭐 성남 시장 시절도 계속 있고 더군다나 또 대장동 유래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뭐 굉장히 궁금한 사람 많고 뭐 지지자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튜브 조회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자체는 최근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논란의 어떤 중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에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디에는 어떤 지점에 어떻게 방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아마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많은 영상들을 보고 그에 따르는 의견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유튜브에 그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다 지지층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요즘은 쇼츠 같은 것 등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일종의 편집 기술에 의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저희가 내보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영어에는 그게 구분이 돼요. 우리말로도 구분이 좀 됩니다. 유명하다는 거와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에는 유명하다가 famous죠. 유명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famous보다는 약간 notorious 쪽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본다면 이 두 가지가 저는 합쳐진 숫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사람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찌 보면 적극적인 지지자 또 적극적인 반대자가 저는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든 저게 그 숫자가 클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든 유명하다는 거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바로 저 숫자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의 돈 없는 행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광주 비엔날레에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개딸들이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광주시장 당신도 수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강기정도 빨간색이었다. 수박으로 커밍아웃했다. 호남 기득권 썩은 정치인은 퇴출이 답이다. 강기정 당신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러한 개딸들의 지적들을 방어하거나 혹은 좀 이런 지적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개딸들을 부추기는 정청래 의원 같은 그런 의원들이 지금 그런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강기정 의원을 탓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을지언정 개딸들을 조금 나무라거나 아니면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하는 의원들이 없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영주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딸들 제명인의 마을에서 활동하는 이 극렬 지지층들이죠. 이재명 네. 대표의. 그분들이 전체 우리 100만 민주당원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천 명, 8천 명, 한 1만 명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중이 크지 않다. 비중이 매우 작죠. 근데 기사 쓰긴 좋죠. 목소리가 그렇죠. 대신. 그리고 집중도가 높고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팬덤층에서의 어떤 본인들이 이런 누군가 하나를 공격 삼아서 공격하고 뭔가 댓글을 쓰고 본인들의 의사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이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체 우리 민주당원들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강기정 광주시장께서 광주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를 초청한 게 뭐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고 더 바람직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를 6번 갈 동안 대통령 되고 나서 호남, 순천 처음 가셨어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번 가신 거예요, 호남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강기정 광주시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좀 와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으로서 광주시장이 광주 비엔날레를 말하자면 대통령 배우자가 오면 더 이렇게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를 가지고 이게 뭐 무슨 수박이다? 이거는 너무나 과한 표현이고 과한 공격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저게 팬덤층을 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초청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실언이다. 저거는 전혀 문법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좀 개인적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개딸들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부분까지 신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동 재판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대장동 일당 중에 유일하게
재구속이 된 김만배 씨의 또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재구속됐을 때 김 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검찰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셨을까요? 검찰 주장 중에 무리하다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연전히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하십니까? 이재명 측한테 돌아가는 돈은 없으셨습니까?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자, 오후 2시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을 열리는데 과연 무엇이 쟁점인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뭡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뭐 구속 만기를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 자체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관련된 거야. 이거 새로 기소가 됐어요. 380억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수표로 여러 개 쪼개서 뭐 동창에게 뭐 숨겼다랄지 이런 내용이고 또 이에 관련돼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구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첫 재판이기 때문에 현재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뭐 관련돼서 뭐 수표를 여러 가지 쪼개서 동창에게 줬다랄지 뭐를 했다랄지 이런 수익은닉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관계는 다 인정될 수밖에 없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부인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은 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보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용 전 부원장도 보석을 신청했는데 하루 차이로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보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김용 전 부원장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됐고 김만배 씨는 지난 2월에 재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두 사람 모두 하루 차이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상, 김만배 접촉한 정황도 있고 만약에 이 두 사람들이 보석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풀려난다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만기가 다 됐거든요. 구속 만기가 됐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을 하고 또 뭐 석방하는 경우가 있죠. 또 만약에 이제 보석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속 만기가 6개월이거든요. 기소된 뒤로부터. 그리고 6개월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석방을 해야 돼요. 뭐 유동규랄지 뭐 다른 사람들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아예 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보석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검찰에서 기소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구속 만기로 풀어주지 않고 그 사건 가지고 다시 구속을 해서 구속을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더 재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거에 측면에 의하면 만약에 그 전에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로 구속된 지가. 그래서 2월이기 때문에 아마 보석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보석을 기각한다랄지 아니면 선고하면서 그때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지만 이제 재판 그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의뢰한 피고인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보석을 기각하든 아니면 인용하든 일단 한번 기회를 갖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서도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정 전 실장 측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동규의 변심 전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 검찰이 취사 선택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 전 실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진술을 선택적으로 재판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한 차례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했던 얘기도 재판장에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반대 입장이죠. 선별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 자체가 없다. 추가 증거 요청은 재판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 그래서 재판부는 전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술 조서를 제출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년 9월부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이 얘기하는 거는 9월 이전에 그러니까요. 털어놓기 전에 이제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래야 그거를 우리가 봐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검찰 측에서는 아니 그거 우리가 뭐 누락시키고 그런 거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재판부가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을 재판부에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마침 또 재판부도 진술조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년 9월 이전에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지 않았을 때 이때와 관련한 조서도 저는 충분히 이제 재판부에 제출할 걸로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차피 검찰 입장은 지금 다 그 재판부에 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왜 자꾸 이런 걸 얘기를 할까? 그걸 이제 검찰은 지금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요. 재판부부터 보시면 이 전체 상황 확인을 위해서 진술조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금 재판부는 무엇을 판단하냐면 검찰이 제시하는 것들은 유동규 씨의 진술입니다.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재판부는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호인 측에서 정진상 변호인 측은 그럼 이 바뀌기 전과 후의 진술 증거들을 봐야만 재판부가 그거를 보고 나서 정말 유동규 씨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하는지 이걸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데 지금 검찰 자체는 발을 빼잖아요. 소멸할 이유 없다. 추가 증거 요청은 재판 지연 전략이다. 저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판부가 말한 대로 바뀌기 전과 바뀐 후를 제출하면 됩니다. 왜 그걸 가지고 피하죠?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이랄지 이제 기자들의 사법 시스템에 전문성이 없어서 근데 기사가 제가 틀린 게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가요?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저것은 이제 재판 일반적으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증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불리한 증인 중에 한 명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에도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네. 진술 조서를 받은 걸 하나만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진술이 번복된 경우에는 그 전께 조사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있다면 그걸 내달라고 일반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원래 검찰의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네.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어요. 네. 그럼 검찰은 유리한 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러면 검찰이 불리한 것은 피고인 측에서 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그걸 사실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종종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정진상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아니 이전에는 정진상이 유리한 진술만 하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조사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단지 있는데도 안 내면 법원에서 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분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재판부가 내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아니 우리가 수사한 이후에는 그 전에 조사한 거 없다. 다 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내지 않겠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이후 7년 만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곧장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민생 법안을 거부한 첫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2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었고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어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퇴출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권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농민 파탄, 민생 파탄, 윤석열을 규탄한다.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입법권에 대한 정면 고전입니다.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농민 무시, 국회 무시, 윤석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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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재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겠죠? 아니, 재표결이 아니고 재의결을 의결에? 요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의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논의해달라는 거죠. 근데 논의하지 않고 민주당이 그냥 곧바로 다시 표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뭐 그 당연히 부결되죠. 왜 그러냐면 제적 과반수의 출석. 그러면 네. 지금 현재 299명이니까 15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3분의 2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115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말 재론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법안은 폐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정말 농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국민의힘과 어떤 식으로든 재론을 해야 돼요.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이걸 그대로 그냥 힘자랑하듯이 밀어붙인다? 그러면 뭐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사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정부하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거는 포퓰리즘 법안이고 사실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4개의 농민단체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안건 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이것을 무력으로 거의 입법 폭주하듯이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법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재명 당대표예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이 나왔을 때에 민주당 쪽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사실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반대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이셔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한 법이 네네. 이 양곡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저희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아주 무리한 수를 두게 된 거고 사실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농업 정책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것은 반드시 새롭게 재논의되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다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이나 드는 국민 혈세를 들여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살 수매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정부는 살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로 살 수매를 하게 됐을 때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새로운 농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의 재배 면적이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살의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은 쌀값이 다시 또 하향하게 되고 이것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수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연관되는 창고업이라든지 이런 데만 배를 불려주는 그러한 굉장히 농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고 대통령실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분들이 삭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극대화된 어떤 정치적 쇼라고 저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좀 팩트 체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할 수 있어요.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하명법이 아닙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던 법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이렇게 곡해하면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양곡관리법은요. 기본적으로 존재했던 것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양곡관리법 자체를 시장경리라는 부분이 강제수매예요.
공공수매는 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 지원법 이게 두 축입니다. 이 부분을 기재부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거를 폐지하고 마음대로 쌀값을 본인들이 조정하면서 나름대로 쌀값 폭락의 기저가 된 거예요. 2020년도에 쌀값 폭락해서 농민들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시장영리 부분과 타작물 재배 지원법 사라진 그 부분을 법에 넣어서 강제하자. 이제 기재부가 못 놓도록 하자. 이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이번에 번지수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줄줄이 시리즈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못 봤습니다. 방송법도 직회부돼서 대통령이 또 거부하려면 거부하라죠 뭐.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한 건이라도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 저항을 자꾸 유발하고 자극하는. 그래서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재논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모습 하나하나씩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놓치면 아쉬운 뉴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 최근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 추념식을 두고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적인 가장 경축일이나 기념일은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좀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하다가 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행정적 개념으로만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 말을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국가기념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추념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서해 수호의 날 뭐 이런 것도 그 국가에서 기념하는 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 왜 안 갔느냐는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는 갔잖아요. 네. 그럼 작년에는 갔는데 올해는 왜 안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뭐 제주도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행정적으로 뭐와 무엇이 뭐 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최고위원 때 이제 가장 득표를 많이 했는데 그 본인이 수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에도 이제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이렇게 실수를 안 했는데 최고위원 된 다음부터 계속 정광훈 목사와 관련돼서 두 번이나 또 적절하지 않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번에 또 격과 관련된 4.3 추모와 관련해서 사실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물론 뭐 대통령이 안 갈 수 있는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하고 원내대표 정도는 갔어야 한다고 봐요. 이제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말을 정말 더 잘해야죠. 왜냐하면 변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것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최고의 이런 말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면 나중에 최고위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대표로 뭐가 얼굴이 나오면 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당을 위해서라도 수석 최고위원 자리는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지도부에서 나와주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나와야죠. 왜냐하면 총선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은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그만둬도 전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또 저런 얘기하면 마치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강한 국민의힘의 지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한 달 동안은 최고위에도 출석하지 않고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스스로 김재원 최고위원 스스로 그렇게 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같이 일하는 최고위원이지만 좀 원망이 많이 크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직후에 그런 일을 했고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재범이잖아요, 재범.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게 강단이 필요해요. 엄중 경고라든가 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 아닌가. 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좀 강단을 좀 보여달라.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라고 당 지도부로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저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의 엄청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한 달간 본인이 스스로 아마 그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했는 것가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 지도부에서 엄청한 문책, 다시 말했으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강도의 어떤 문책을 받을 거를 대비해서 스스로 제가 볼 때는 한 달 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당 내에서 의원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면 당과 대통령께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고 저희 당이 갖고 있는 가치나 기조와 다른 말씀들을 계속 하시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김재원 최고의 문제는 정광훈 목사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광훈 목사가 괴를 같이 하느냐. 5.18 문제 부분들은 당원 당구에 국민의힘의 강령에 있지 않습니까? 5.18의 정신의 부분도 있고 4.3 정신도 다 담겨져 있는데 수석 최고위원이 그걸 부정해버리는 듯한 얘기를 하면 이건 즉각적으로 윤리에 회부를 해서 징계 여부를 따졌어야만 국민의힘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미적미적 거리잖아요. 그리고 한 달간 자숙한다고요? 이거는 망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잠깐 도피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18일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임금 인상폭을 놓고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왠지 신문으로 보시죠. 자,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10,000원 돌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1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 단번에 25%에 가까운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체나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의 요구하는 24.7% 인상입니다. 전년 대비. 지금 2016년 6,000원대였던 최저임금이 2019년, 21년, 23년 거치면서 거의 10,000원에 육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도 회의가 있는데 10,000원 돌파는 뭐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12,000원까지 단번에 25%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니 원래 이 최고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늘 이런 식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도 또 이제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익위원 저게 9명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간에 공익위원 9명이 이제 저걸 조정하게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에 10,000원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게 12,000원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경영자와 그 노동자 측의 의견을 잘 조율을 해서 아마 공익위원들이 어떤 중간선상의 타협선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